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19세기 미술가들에게는 확실히 성공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상상이 어렵죠? 예술가들이 한 가지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니요. 그런데 그때는 있었습니다. 팔리살롱에서 입선하는 것입니다. 또는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보장됩니다. 나라에서 당신은 실력 있는 미술가요 이렇게 말해주는 격이니까요. 작품도 비싸게 구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해외 유학도 보내주었습니다. 당연히 19세기 미술가들은 그것에 초점을 맞췄겠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살롱에서 원하는, 다시 말해 딱 입맛에 맞는 그림을 출품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은 근엄한 표정으로 말하겠죠. 이것이 확실히 좋군. 바로 이거야. 입선. 두 번째 방법은 심사위원들이 질색할 만큼 파격적인 그림을 출품하는 것입니다. 눈살을 찌푸릴지도 모릅니다. 한 번 실수로 눈밖에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을 모으는 데는 이만한 것도 없죠. 위험성은 있지만 성공만 한다면 미술사의 획을 긋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라면 해볼만 합니다. 1827년 파리살롱에 그런 미술가가 있었습니다. 29살이 청년 들라크루아입니다. 오늘 루브르에서 소개할 작품은 그때 그가 출품한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입니다. 사실 들라크루아는 3년 전 팔리살롱에서도 키오스 섬의 학살을 출품해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죠. 키오스 섬의 학살이 아니라 회화의 학살이다. 조롱입니다. 하지만 충격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2차 충격을 주어 자리매김하여야 합니다. 새 미술 시대를 열어야죠. 이것이 들라크루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은 루브르의 중심에 걸려있고 가이드들은 관람객 앞에서 말합니다. 보시는 작품은 낭만주의 상징입니다. 들라크루아가 그렸습니다. 파리살롱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는 소재 자체가 특이해야 합니다. 역사화나 신화, 풍경화, 초상화 등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 뭘 그려야 할까요? 들라크루아는 상상화를 그리기로 합니다. 기존 이야기에 파격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법은 가장 잘하는 낭만주의 스타일을 써야겠죠. 파격적 스토리가 휘몰아치는 북과 만난다면 그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영국 낭만파 시인 바이런의 작품 사르다나 팔루스를 토대로 합니다. 바이런은 고대 아시리아의 왕 사르다나 팔루스가 적국에게 패하자 스스로 불타는 장작더미에 올라 목숨을 끊었고 애첩들이 뒤를 따랐다라고 썼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극을 위한 각색인데 들라크루아는 더 자극시킵니다. 사르다나 팔루스는 마지막 순간이 오자 큰 장작더미를 쌓은 후 호화스러운 침대를 올려놓는다. 그리고 편히 누워 부하들에게 명령한다. 내 쾌락에 봉사했던 어떤 것들도 세상에 남아서는 안 된다. 아끼던 금은보화부터 시작해 따라다니던 개, 타고 다니던 말, 성적 쾌락을 담당했던 애첩가 시녀들 모두 목을 잘라라. 그리고 내 옆 장작더미에 올려라. 그리고 불을 지펴라.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인가요? 어떻게 사랑하던 이들과 따르던 동물들을 마지막 순간 다 죽이겠다는 것인가요? 보는 사람들은 치를 떨 것입니다. 들라크루아의 의도입니다. 관객의 전율을 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인들로는 차마 그리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모두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는 동양인들입니다. 이제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색채가 눈길을 끕니다. 환한 오렌지빛입니다.
그리고 뭔가 복잡함이 눈을 혼란시킵니다. 하지만 사륙의 현장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색이라 그런가요? 광란의 파티 같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유혹에서 벗어나 내용을 따라가 보죠. 들라쿠라는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먼저 장작입니다. 왼쪽 아래 흑인 노예의 다리 양 옆으로 어둡게 장작이 보입니다. 또 오른쪽 구원의 손길을 보내는 남자가 오른손으로 짚은 것은 장작 더미입니다. 그렇다면 화면 전체가 커다란 장작 위의 풍경이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 오렌지빛 천을 덮은 침대가 있고 그 위에 남자가 있습니다. 오른손에 머리를 기댄 편안한 포즈의 남자 얼굴은 무심합니다. 사루다나 팔루스입니다. 이럴 수 있나요? 코끼리 장식을 한 화려한 침대 위에 한 여인이 나체로 엎어져 있습니다. 애처 미라입니다. 죽었나요? 그걸 기다리나요? 또 오른편 아래에는 벌거벗은 여인이 죽지 않으려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근육질의 군인은 그녀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의 칼이 어깨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나체의 여인은 사루다나 팔루스 침대 및 장작 위에 아예 침대볼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죽임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 나체 여인은 침대 왼쪽 옆입니다. 그녀는 양팔을 들어 버둥거리는데 붉은 옷을 입은 군인은 칼을 뽑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 나체의 여인은 바로 붉은 옷 군인 옆에 보입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그녀는 흰 천에 매달려 있습니다. 두 손을 위로 올린 것으로 봐서는 누가 매달아 이미 죽였거나 스스로 목을 맨 후 고통에 몸서리치는 것 같습니다. 들라쿠라에 의하면 그녀의 이름은 아이시입니다. 여섯 번째 벗은 여인은 첫 번째 여인 미라 옆에 있습니다. 녹색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고 있겠죠?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품에는 하얀 살결을 드러내는 6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들라쿠라가 동양의 에로티시즘을 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낭만주의적 표현입니다. 다음은 남자입니다. 먼저 충실한 남자 셋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 왼편 아래 말을 끌어당기는 흑인 노예입니다. 화려한 치장을 한 백마는 안 죽으려 버티고 남자는 왼손으로 붉은 고삐를 당기며 오른손으로 말 가슴 속에 깊이 칼을 꼽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남자들입니다. 그들은 여자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목을 자르려는 것이죠. 꼭 그래야 할까요? 들라쿠라 시선에 담겨있는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엿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각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공포를 견디지 못하는 세 남자입니다. 먼저 화면 왼쪽 흑인 노예입니다. 스스로 가슴에 칼을 찌릅니다. 불타 죽는 것보다는 고통이 덜할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나머지 둘은 오른편에 있습니다. 한 남자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모르는 척합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자는 왼손을 높이 들어 왕에게 애원을 합니다. 부질없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연여화가 들라쿠라는 왕 사루다나 팔루스의 잔혹함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왕의 오른쪽 옆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이드 테이블을 밀고 오는 시녀가 보입니다. 위에는 황금색 병과 큰 잔이 있습니다. 수건도 들고 있네요. 이 순간에도 일상의 여유를 즐기는 중입니다. 마지막 등장인물은 맨 왼편에서 왕을 끝까지 지키는 근위병입니다. 맹목적 충성입니다. 설명이 좀 길었나요? 하지만 이 작품은 이렇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멀리서 보죠. 들라쿠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스토리에 기법적인 충격까지 더합니다.
원근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원근법 적용이란 눈이 인식하는 대로 그리는 기법입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죠. 그런데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화면 속 모든 것이 앞으로 쏟아질 듯 불안정합니다. 기법조차 우리의 심상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또 비네트 효과를 이용합니다. 조명과 상관없이 어디는 환하고 어디는 어둡습니다. 환한 곳을 보던 눈이 갑자기 어두운 곳을 보려면 또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정말이지 낭만주의 작품은 우리를 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원한다면 신고전주의 작품을 보는 편이 낫겠죠. 혹시나 이런 궁금증이 드십니까? 저 작품 속 장식들은 대체 어느 지역 스타일일까? 다 섞은 것입니다. 들라크루아의 동양에 대한 상상이 만들어낸 장식들이죠. 인도일 수도, 중동일 수도, 북아프리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깊은 곳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작품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감상을 즐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작품으로 또 오겠습니다. 미술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